그런데 그 상가는 핵심 지역이 되게 돼 있죠. 변두리 상가는 말고. 그렇게 큰 타이틀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에 상가서부터 토지, 중령, 선거, 그 다음에 6월 1일 기점을 해서 유동경 이런 것들이 인해서 가격들은 전부 다 변동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우리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은 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근데 거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양적 완화, 재정 완화로 인해서 너무 과다하게 버블이 생긴다거나 하면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때는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한 2, 3년 동안은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은데 만약에 버블이 있다 느껴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이 부동산 가격이 25년, 26년 되면 안정이 될 거예요. 내년은 올라갈 겁니다. 수도권이. 근데 팔지를 못해. 올라가기만 뭐해. 근데 25년, 26년도 되면 수도권이 우리 속된 말로 개박살 날 것 같아요. 인구 빠져버리고. 그럼 그때 가서 전세 끼고 수도권에 집 하나 잡으면 돼. 근데 그런 때에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금리가 상승 그걸 보는 예상은요. 미국 금리를 보면 돼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6개월에서 1년 있다 올라가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도 6개월 1년 있다 내려옵니다. 미국 금리를 주시하면서 보면 됩니다. 또 하나 그때 폭망하는 건 주식입니다. 조심해. 그런 변수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느 쪽 어떻게 튀는지를 항상 감시를 하고 가야 된다.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아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아, 지금 좀 복잡한데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건이다. 그리고 또 조심할 건 조심하고 가자. 근데 그 근거가 전부 다 제가 이런 것들로 제가 여러분한테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오셨다가 할게요. 그 종속 변수가 롯데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롯데가 매달 달에 분양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1300에 분양하느냐, 1200에 분양하느냐, 1400에 분양에 따라서 중피 때 흔들릴 수 있다. 근데 말피 때는 올라갈 수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자금이 많고 또 투자가들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자이에 지금 들어오는 수도권 사람들이 전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자이만 쫓아다니면서 분양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벌써 자이는 모든 차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환경 조건이 나쁘지 않더라. 것이 있는데 롯데가 얼마에 분양하느냐 언제쯤 하냐에 따라서 중피 때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롯데가 높게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피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쵸? 그런 게 변수라서 봐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롯데건 자이건 간에 입주 때가 다 되면 입주 때를 떠나서 중간부터 가격은 오히려 입주 때는 구축 아파트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간에 가격은 다른 아파트들은 다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우리가 잘 봐서 그 시기를 잘못 놓치거나 잘못 알면, 지금 이 현상은 우리 지역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2, 3년 사이에. 그 사이에 사고팔고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죠? 눈치껏 잘 움직여야 된다. 중요한 거는 휩쓸리지만 않은데, 휩쓸리지만 않으면. 휩쓸려버리면 이게 큰일 나. 전반적으로는 다 뜰 거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 프린트물 공유자 우선하고 점유 취득.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부터 볼게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하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 겹쳐서. 우선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1을 중간에 1을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내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 부른다. 그렇게 두 가지 용어로 말을 해요. 자,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이 뭐냐면, 공유자가 누군가가 낙찰 받으면 낙찰받은 사람 거를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뭐냐면, 공유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 낙찰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자, 같은, 지금 정남씨하고 나하고 같은 지분을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 지분을 김 사장님, 박 사장님이 낙찰 받잖아. 근데 정남씨가 그거를 가져갈 수 있다. 낙찰된 금액으로. 그게 공유자 우선. 또 하나는 뭐냐면, 임대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임대아파트 있잖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다 지났지만, 그 동인병원 뒤에 사마 연립 임대아파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태평양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잖아.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 매수권이 있다. 세입자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인데, 우리가 이래요. 자, 조금 아까는 우리 둘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부도가 나서 내 지분을 이분이 낙찰받으면 이 사람이 우선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둘이 부부야. 부부인데 내가 2분의 1 지분 갖고 있고 와이프가 2분의 1 지분 갖고 있어. 근데 박 사장님이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어. 그럼 둘이 사나? 둘이 안 살잖아.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주는 거야. 그렇지, 이해가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둘이서 2분의 1씩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헤어져. 헤어지니까 내 거 사라고 해. 헤어질 때 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살 수도 있잖아. 근데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 서로가. 근데 재산을 뽀개려니까 팔리지도 않아. 그쵸? 이럴 때는 내가 법원에다가 이거 뽀개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강제적 법원 뽀개달라는 거지. 형식죠. 그죠? 그럼 법원에서는 뽀개려는데 뽀갤 수가 없어. 왜? 토지를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반을 뽀갤 수가 없어, 토지를.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 지분의 2분의 1을 경매로 넣어버려. 그게 공유물 분할 경매예요. 그럼 넣으면 동훈 씨가 낙찰 받았잖아. 그쵸? 근데 나도 공유자고 정남 씨도 공유자잖아. 이때 이 사람이 낙찰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공유자입니까? 제가 우선 가져갔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유를 갖다가 한꺼번에 경매에 넣어서 공유 분할을 위해서 재산을 나눠서 뽀개서 경매 집어넣을 때는 그거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이 없다. 이해 가세요? 네. 근데 그 법이요. 지금 2020년이죠. 2015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12년, 13년도에는요. 우리 거를 같이 했잖아. 두 개를 한꺼번에 경매에 넣었잖아. 근데 내가 이분이 낙찰 받잖아. 그럼 내가 공유자였잖아. 그럼 내가 가져올 수 있었어. 사실은. 그때는.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못 가져오게끔. 그래서 옛날에는요. 공유 때려 넣고요. 내가 가서 공유자를 빼보고 했었거든. 근데 그게 판례가 바뀌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다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안산 거를 공유분할 신청 넣었다가 내가 뺏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한편 찾으셨어요? 한편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해서 공유물 전체를 우리 둘이 갖고 있는 물건 전체를 경매에 붙여서 그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 형식적 경매에서 이러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매수 신고의 시한.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집행관이 얼마에 낙찰했습니다. 자, 차순위 신고 또는 공유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땅땅땅 이걸로서 종결을 합니다. 그 전까지 라는 거야, 시간은. 종결이 딱 되고 나서는 공유자, 저 공유자입니다라고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선 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3번 매각기 전에 우선 매수 청구권의 행사. 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자, 내가 집행관이 우리가 물건 명세서에서 이런 거 보면 물건 그 조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농지 수익을 가져오라든지 보증금이 이번에 20%라든지 30%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특별매각 조건이 있어. 거기에 이 물건은 공유자가 있어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야 돼. 그 법은 그 물건에다가. 만약에 명시를 안 했다. 공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내가 낙찰받았어. 자, 보세요. 공유자가 있는 물건이야. 근데 공유자가 그거를 우선 매수 청구로 가져갈 수 있잖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집행관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공유자가 이거는 입찰을 그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입찰을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공유자가 근데 거기서 공유자 말씀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저 공유자입니다라고 나타났어. 근데 매각물건 명세서는 그런 말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예요. 공유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공유자 매수 신청이 있다는 거를 공고를 안 했구나. 했잖아. 그럼 김정남 씨가 낙찰됐잖아. 낙찰 시켜줘. 시켜주고 불허가 때려버려. 그리고 다시 해. 이렇게 되는
자, 4번.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 시 입찰 보증금을 동시에 납부만 하는가? 해야 돼. 내가 공유자야. 공유자인데 집행관이 이거는 종결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내가 공유자인데, 공유자야. 저 공유자입니다. 저 1등이 낙찰 받은 금액으로 제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자, 이 물건은 1등 1억에 낙찰했고 2등 뭐 9,500이 됐습니다. 1등이 낙찰이 됐는데 공유자는 이것을 가져갈 권한이 있으니까 신고하실 분 공유자 중에 나타나잖아. 그러면 그때의 보증금이 만약에 최저가니까 6천만 원이었어. 최저가 6천만 원. 낙찰이 1억이 됐어요. 1등이. 그러면 이 공유자는 그때 당시에 600만 원이 10% 600만 원을 들고 있어서 그날 같이 제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유자도 보증금은 들고 가야 된다.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5번 우선 매수 신고자가 입찰에도 참가한 경우. 이거 여기 중요한데 자, 내가 우선 매수권 잘 들어보세요. 공유자라서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최저가가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인데 내가 10% 보증금을 600만 원 들고 있겠죠, 그죠? 보증금, 그죠? 입찰 보러 갔어. 근데 1등이 1억이 낙찰되고 2등이 9,500이 낙찰됐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나 1억짜리를 내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그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 행사를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공유자가 저 1억짜리 낙찰받은 것을 뺏어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입찰을 봐. 공유자가 자기 1억 2천에 썼어. 공유자가. 그래 입찰 본 거야 자기가. 됐죠? 그럼 1억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 1억 2천을 납부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공유자도 입찰 봐야 된다는 소리만 들은 거야. 네? 그리고 가서 자기가 1억 2천에 썼어. 근데 2등이 1억이 낙찰된 거야. 근데 자기가 1억 2천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1억 낙찰받은 걸 뺏어오면 되는데 자기는 1억 2천을 썼어. 그러면 그거는 1억이 아니고 1억 2천으로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들리는데 여러분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그럴까 아마. 근데 내가 이 설명 듣고 여러분한테 이 공유자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낙찰받을 때 이거를 모르고 입찰 봤을 때 공유지분 경매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맞죠? 공유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공유 물건을 지분을 낙찰받을 할 때는 그 공유자의 권리를 알아야 우리가 공유 지분을 우리가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 맞죠? 이게 불합리하다. 내가 알고 있는 공유자의 권한이 이게 아닌데 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거기서 발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거기서 막 떠들고 발언해서 이거 공유자 권한이 아닌데 내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집행관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집행관이 이거 상황을 모르고 간과했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공유자의 권리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놓치고 그냥 했어. 근데 내가 낙찰됐는데 내가 뺏기게 생겼어. 근데 내가 뺏기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권리가 없는데 내가 이 권리를 갖다가 주장을 하잖아. 그 권리, 그 공유자의 권리가 이건 아니라고 내가 설명을 했을 때
그쵸? 그럼 집행관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거기서. 그거 나중에 따지고요. 일단 낙찰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걸로 그냥 소송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행관들은요. 지네들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송을 할 때라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자의 권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주 더러워. 자, 그 다음에 6번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했으나 유찰될 경우 아까는 공유자가 자기도 입찰을 봐가지고 금액을 높게 썼잖아. 그럼 그걸 인정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 1억 2천에 그냥 내가 공유자인데 나도 입찰을 봤어. 1억 2천에. 그럼 1억 2천이야.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누군가 낙찰되기 전에 자 보세요. 감정 가격이 1억이에요. 근데 한 번 유찰이 돼서 감정 그 최저 가격이 7천만 원이 되겠죠. 30% 떨어지면 그죠? 이게 최저 가격이 되잖아. 그죠? 근데 공유자가 공유자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서류를 미리 집어넣은 거야. 넣고 나 이 금액에 공유자로 내가 신고하겠습니다. 경매 진행하기 전에. 그쵸? 그런데 여기서 또 유찰이 돼. 그러면 4,9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4,900인데 누군가 5,500을 썼어. 근데 내가 공유자 신고하는데 5,500을 가질 수 있잖아. 여기가 이해 가시죠? 5,500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신고를 해버리잖아. 입찰하기 전에. 근데 유찰이 됐어. 유찰이 돼서 아무도 입찰을 안 봤어. 근데 나는 공유자로서 내가 신고를 합니다 해버리잖아. 그러면 7천에 가져와야 돼. 자, 다시 설명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유찰이 돼서 7천에 됐어. 7천에 됐는데 내가 저 우선 매수를 누군가 낙찰되면 만약에 7,800고 8,000 낙찰되면 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잖아. 경매 진행하기 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진행하기 전에 내가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신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에? 근데 신고를 내가 했어. 근데 아무도 입찰 안 봤어. 그럼 4,900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안 떨어지고 7천에 낙찰을 시킨다고 공유자한테. 그러니까 먼저 신고하는 사람은 바본 거야. 이해가세요? 그게 만약에 입찰 아무도 안 봤으면 4,900으로 떨어져서 다음에 뭐 5,500, 6,000에 누군가 낙찰이 될 수도 있잖아. 그때 6,000에 가져오면 되는데 7,000으로 떨어져서 요번에 누군가 입찰 볼 것 같아서 볼 것 같아서 저 신고합니다. 경매 진행하기 전에. 근데 아무도 입찰 안 봤어. 그러면 때는 7,000으로 공유자를 낙찰시킨다. 나중에 신고 안 하면 못 걸려. 근데 신고했잖아. 신고했는데 내가 7,000 안 가져오잖아. 그 사람은 그 공유자 권리가 사라집니다. 1회밖에 안 돼. 한 번밖에 신고를 못 해요. 이해가시죠? 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낙찰이 됐는데도 가져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신고 안 했는데도. 아니죠. 그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제 4,900이잖아. 4,900인데 490만 원 딱 들고 있어요. 경매장에서 하다가 누군가 5,500이 낙찰이 되잖아. 나 신고 안 했잖아. 집행관이 그래요. 공유자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해. 그럼 그때 내가 490만 원 딱 들이대고 내가 공유자입니다라고 신고를 안 해도 그때 당시에 집행관이 땅땅땅 종결하기 전까지만 내가 얘기하면 된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소논문으로 쓸 건데요. 공유 신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내가 소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냥 식초에 가둘 수도 있잖아. 유체되면. 맞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기다렸다가 가는 거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논문 쓰려고. 그리고 7번 일각 내각 경우도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가능한가? 결론은 안 된다. 라는 거. 자, 뭐냐면 우리가 물건 번호 1, 2, 3번이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한 명이고 채권자가 한 명이야. 근데 물건은 채무자 물건이 세 개가 있어. 아파트가 있고 임야가 있고 상가가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농협이야. 근데 이게 1억, 이게 1억, 이게 1억이야. 근데 이 상가가 시세는 이런데 사실 자기 지분은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A 지분이 5천만 원, B라는 지분이 또 그 5천만 원이 갖고 있어요. 이 상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A 건데 그럼 농협에서 얼마를 빌려줬냐면 쉽게 해서 2억 5천을 빌려줬죠. 쳐. 왜? 1억 5천.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가에 대해서는 공유자죠. 상가에 대해서는 공유자지 아파트나 임야의 공유자가 아니잖아. 근데 법에서 이놈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한 거야. 이 금액에 자기도 이쪽에 연관이 돼 있다. 왜? 경매를 하나로 다 진행하니까. 물건 번호 1번, 2번, 3번이잖아. 그 사건 번호는 하나고 물건만 포개져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쪽에 공유자로 인정해달라. 안 되죠. 그렇게 소설을 넣었어. 근데 판사가 안 된다. 공유자는 요거 역할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저건 물건 자체를 잘못 내보낸 거 아니에요? 일괄이 아니라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 나눴잖아. 1번, 2번, 3번. 아, 나눴는데도 그 사람이 나눴는데도 그렇게 주장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같은 말이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 똑같은 말. 여기서 뭐가 봐? 청구라는 말 빠졌죠? 같은 용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집행관이 종결 선언 할 때까지 공유자는 뭐야?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주장할 수. 두 번째 입찰 기록표에 공유자 있음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그죠? 세 번째. 근데 이게 표기를 했어도 표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럼 낙찰시켜놓고 들어가 때려버린다니까. 이거 웃긴 거지. 근데 법은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찰 보증금은 공유자라도 입찰 보증금은 제출해야 한다. 입찰 보증금 10% 있잖아요. 네. 제출해야 돼요. 네 번째, 본인이 공유자이지만 만약 입찰 가격을 제출하면 낙찰자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1등이 1억인데 자기가 1억씩 썼잖아. 그럼 1억에 공유자 걸 가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1억 2천 쓴 금액이 낙찰된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다섯 번째. 공유자 신고를 먼저 하면 먼저 하였을 때 만약 유찰이 되면 최저금액 있죠? 최저금액으로 공유자는 가져가야 된다. 공유자 신고합니다. 경매 진행하기 전에. 네? 근데 신고를 했는데 아무도 입찰 안 받으면 유찰이 될 건데 아무도 안 받잖아. 근데 그 최저금액을 그 공유자가 가져가야 된다 이게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신고하는 게 바보지. 그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괄경매 시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2번 이런 것은 공유자 권한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들이 공유자의 권리들입니다. 시험 문제가 시험이 나요, 대표님? 이게 대학교 같은 시험 경우 문제, 딱 시험 문제 딱 딱 얘기죠. 있었네요. 네. 그리고요. 자, 다음에 지분경매 이제 그럼 들어가죠. 지분경매.